김갑수 TV 민심의 갑이다 7월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 마지막 주 방송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로운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8월부터 우리 팟캐스트 민심의 갑이다에 특채되어서 스카웃되어 온 그 조영수 선생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듣던 그 탁한 또는 이 자크가 찢어지는 듯한 이런 소리만을 듣다가 갑자기 아주 유려하고 청아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류하셔가지고 4인조 방송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예, 잘 지냈습니다. 지금 장마철 막바지인데 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예. 오늘 그 방송이 끝나면 전 또 다른 데 갈 데가 생겨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이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의할 제목을 한번 우리 김경화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부는 현안 시사로 이런 재판 집어쳐 검찰의 헛발질과 이재명의 분투가 있고요. 네, 그래서 1부는 전 시간을 네.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이재명 지사의 근황을 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많은 방송의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은 그의 재판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가 지금까지 당해온 일들이 너무나 부당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2부요. 네, 2부는 엽기 시사로 김성태의 눈물쇼와 KT 청탁비리 복마전, 그리고 김문수, 황교안, 양정철 등이 있습니다. 네, 2부 엽기 시사에 앞서서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을 50일째 벌이고 있는 김용희 선생의 근황을 함께 말해보고 본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강명일 선생님? 요즘 학원가는 제일 바쁠 때죠? 대목이죠. 예. 여름방학 때가 가장 바쁘죠. 예. 그렇습니다. 진경화 선생님도 학업을 병행하시느라고 그리고 백권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마땅한 처우도 못 해드리고 항상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영수 선생님까지 오셔가지고 조영수 선생님도 이렇게 좋은 처우를 기대하고 오시지는 않았으리라는 제 기대가 있습니다. 네. 자, 세계 500대 기업의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을 제쳤다는 소식을 제가 봤는데요. 네. 참 이 격변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들죠. 네. 이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500대 기업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대단한 기업인데요. 사실 아직 미국을 온전히 제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기업의 숫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대만의 기업이 10곳 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곳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도 중국 것이 129개고 미국이 121개니까 10개를 포함시킨 것을 취소하더라도 2개 차이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5위 안에 네네. 미국 기업은 하나, 그러니까 월마트 1위이고요. 네. 중국 기업은 2위, 4위, 5위 이렇게 3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3분의 2가 국영 기업이라는데 아주 앞으로의 전망이 밝죠. 네. 우리들이 국외답사를 다니기 시작했던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 도심지를 제외한 곳들은 아주 가난한 이 표가 역력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곳을 가봐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500대 기업 소식을 조금 더 보강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중국 기업을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시킨 제일 요인은 뭐니 해도 내수죠. 내수. 13억이 넘는 소비자들과 예. 세계 각지에서 상권을 쥐고 있는 화교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너무나 탄탄한 데다가 수출까지
많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금 미국을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추월해가고 있죠. 사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품 경제 뭐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된 면이 있었지만 중국의 경제, 중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흔히 기레기들이 흔히 하는 말로 잠재력뿐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예. 놀라운 것이 요즘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이 IT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 화웨이보다도 샤오미요. 이 샤오미가 창업 9년 만에 500대 기업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창업 9년 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카리 밀수를 한다거나 네. 뇌물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제 기업이 이제 커나가는데 이런 과정은 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급속한 경제 팽창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이것이 이제 또 빈부격차의 문제나 또는 소수민족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보지만, 당분간 중국의 경제 전망은 탄탄하고 미국을 눌러 이길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샤오미가 창업 9년 만에 500대 기업에 드니까 이제 그 소감이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500대 기업 중 가장 어리다. 옛날 그때는 이제 도광양매라는 말이 있죠. 예. 자기를 감추면서 내실을 기획하고 어느 날 이제 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도광양매를 나쁘게 얘기하면 음도양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는 데서 도모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숫자가 몇 개죠? 16개. 16개죠. 네. 그리고 일본 숫자는 몇 개입니까? 51개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을 1대 3으로 보는 그러한 수치가 500대 기업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영토는 예. 이 남한의 영토보다 4배. 그리고 인구도 남한의 인구보다 3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일본과 이 한국의 경제 생활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을 상세히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자꾸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 젊어서의 학습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진보 정치 세력들에 대한 좀 이렇게 경종도 주고 싶어서 중국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일부의 전부를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죠. 네. 예. 최근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7월 10일에 첫 공판이 있었는데 7월 10일 공판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4일 날 공판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4일 날 공판이 대단히 파행적으로 흘러갔었고요. 재판이 좀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10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주 재판이 좀 특이하게 진행된다고 예고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1심과 달리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 6명만을 네. 증인 신문하는 것으로 2심을 진행해가지고 선거법 재판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시가 1심 재판 후 3개월. 그리고 2심이 끝나면 2심 재판 후 또 3개월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정에 이제 맞추겠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수원 고법이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휴무에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건 뭐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이 다 끝나면 네. 이 판결문을 쓸 때까지 그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재판이 24일에 오전에 3차 공판이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판 일정이 22일에도 네, 예, 2차가 2차 있었죠. 공판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24일, 26일 그리고 24일과 26일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8월 16일이 시한인데 8월 15일이 또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8월 12일쯤에 구형을 때리고 14일에 최종 선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제는 이 검찰 측에서 증인들한테 출석해달라고 계속 이 접촉을 하고 네. 전화를 하고 요청도 하고 협박도 좀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4명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하는데 몇 명만 증언했죠? 지금 한 명 한 명. 아닌가요? 한 명만 증언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3명은 다 이제 빵꾸를 냈어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중에서 2명은 아예 안 나왔고 한 명은 그 이 시장 예. 성남시장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네. 윤모 씨인데 그분은 사실 동일건으로 인해서 기소돼 있는 상태예요. 네. 구속은 아니고 일부 네. 보도에서는 구속돼 있다고 잘못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일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입장일 경우에 그 법으로 규정된 것이 기소자는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 아. 이런 규정에 따라서 증인 선서만 하고 증언 안 했거든요. 진술 거부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언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그래도 뭐 하라도 뭐라도 하고 가야 되니까 선서만이라도 좀 하시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출석해야 할 이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그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검찰 측 증인 중에 그 이재선 씨, 회계사무소 직원인 오모 씨가 안 왔죠. 예. 네. 네. 그 점을 그다 오모 씨는 이제 그 회계사무소 여직원이죠. 네. 육아 문제로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죠. 육아는 중요한 문제죠.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냥 결국 그 2심 재판은 그 기소 공소된 4건 중에서 다른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만을 보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3건은 1심 그대로 따르겠고 그 강제 입원으로 생긴 직권남용만 한번 파고든다. 파고 들어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런 그 검찰 측의 의도가 지금 그 풍비박산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 형식적으로는 이재명 지사한테 변호인 측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언자가 하나 나타났죠. 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선 씨의 동창이라고 하는 대학 A 씨. 동창이라고 하죠.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을 했죠? 뭐 1년에 한두 번씩 만났는데 네. 전혀 그런 정신병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정상적으로 하고 자기한테 조언까지 했다.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계적으로 조언까지 했기 때문에 정신병적인 게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선 씨가 뭐 정상적인 그 사회생활을 했다는 근거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다. 네. 이재선 씨는 2011부터 12년에 가게를 운영하는 나한테 세금 관계와 관련 매출에는 손대지 마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 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밀어 이 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자기가 의사예요? 정신병 회계 이거 한 거랑 정신병 이거랑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으면 이걸 24시간 정신 질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네. 그 문제는 그 뭡니까 이 까딱까딱 할 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이라는 예. 것이 여러분들 가짜 휘발유가 전부 가짜입니까? 가짜 아니잖아요. 휘발유의 주성분은 진짜 휘발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만남도 뭐 동문회 모임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음. 까딱까딱했으면 동문회 모임에 참석을 안 했을 겁니다. 게다가요 결정적인 게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질문을 준비를 잘 해온 것 같아요. 네. 네. 네가 그렇게 이제 이재선하고 친했느냐? 그러니까 친했다고 하니까 이재선 씨 언제 죽었는지 아냐? 하니까 작년쯤 그래가지고 죽은 날짜도 제대로 몰라요. 상가집에도 안 갔네. 재작년에 그 이재선 씨가 그 고인이 됐죠. 네. 안 친했네. 그다음에 그 이재선 씨 참 이재선 씨도 참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이재선 씨 딸도 예전에 그 병을 네. 앓다가 죽은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그 사실도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계속 이재선 씨는 정상이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 또 재미난 걸 하나 또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 트위터 글 올린 걸 찾았습니까? 그렇죠. 그 SNS에서 이재명 지사를 심하게 공격하는 글, 네. 공격하는 글을 내보이면서 이 아이디가 증인 거 맞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사람이 당혹했어요. 네. 맞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겨우 하는 말이 SNS는 익명이 보장이 되는데 익명이 이거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저 변호사들이 이 아이디를 찾아냈는지 모르겠다. 그 불법 네. 증거 수집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 증언을 네. 거부하겠다. 그래서 변호사 신문에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랬죠.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보기에 이 증언을 한 그 남모 씨는 전형적인 부엉이에요. 부엉이요? 네네. 부엉이요. 네네. 그 부엉이는 숨어서 무슨 짓을 하잖아요. 거기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소리도 있지만 부엉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소리과 부엉이과가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오소리들은 겉으로 나서잖아요. 예. 근데 부엉이들은 어두운 데서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세력이 부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엉이는 이 검찰 측으로부터 종용도 받고 뭔가 이렇게 접선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무리한 증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네. 사실 아이디가 맞냐라고 했으면 원래 아이디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트위터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이메일이든 간에 비슷한 아이디를 계속 쓰잖아요. 같거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거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쓰는 아이디를 봤더니 블로그 아이디랑 비슷해. 악플을 달았어. 그러니까 당신 맞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렇죠. 해경궁 김 씨 그거랑 똑같은 과정 그렇죠.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 또 실제로 뭐 1년에 뭐 한두 번 만났다 두세 번 만났다 하는데 만날 때마다 1대1로 만난 게 아니에요. 네. 동문들 만날 때 또는 그 재선 씨의 부인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재선 씨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겁니다. 관심법인가?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항소 자체가 기소가 억지였고 항소가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겁니다. 참 정말 이걸 보면 또 한심해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 재미난 겁니다. 이제 뭐냐면 변호인 측에서 이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한 익명의 트위터 이용자가 트위터 계정에 늙은 어머니에게 방화 협박을 한 형 재선 씨죠. 네. 형이 나쁘냐 아니면 이에 화가 난 동생이 욕한 게 나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물은 사람은 이 지사 편이에요. 네. 어느 쪽이 나쁘냐 하면 분명히 재선 씨가 나쁘죠. 근데 이 질문에다가 이 남 씨가 막 이재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 이게 당신이 하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뭐 이제 그 말은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변호인은 어떻게 저 증거를 입수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가 이 남모 씨를 약간 두둔하는 듯하니까 그 이사 측 변호인이 네. 재판장이 감정적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피고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다. 형사법은 합리적 의심을 허락하는 거다. 남 씨의 블로그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라 수집한 정보다.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때마다 검찰 측에서는 반박을 하지 않고 의문에 의문만 제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더하겠느냐.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그 SNS에서 어떤 논쟁 같은 걸 하다 보면 꼭 지가 틀린 말 해놓고 그건 인정을 않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이런 치졸한 그 행위를 검사가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증인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검사가 두 명이 나왔는데 이번에 한 명만 나왔대요. 한 명만 나오고 재판이 하나는 5분 만에 끝나 하나는 10분 만에 끝나 이러니까 방청객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짜증나죠. 근데 그 방청객 중에서 예. 전남 광주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해외인 제주도에서 온 방청객 그 먼 해외에서. 예. 네. 5분 만에 끝나니까 이 방청객들은 이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네. 게다가 이 재판 날짜에 부산에서 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네, 시도지사 간담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가고 재판에 참여했고 그다음에 또 그 필리핀에서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가 열렸는데도 네네. 못 갔고. 그것도 못 갔고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안 방청객들이 이런 재판은 집어치워라 하고 불만이 터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죠. 일주일에 3일을 재판하면서 횟수로는 5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신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5분 만에 끝나는 재판? 5분 만에 끝나는 재판? 이건 로마 네로가 한 재판도 암만 적게 걸려도 10분은 걸리는 건데 그래서 별의별 지금 이 파행이 다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것이 이제 그 이재명의 이 항소심의 유일 출석 증언자는 부엉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항소심 흐름이 네. 왠지 좀 검찰 측이 좀 조잡하고 네. 좀 어눌하게 대응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검찰이라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집합이라고 하는데 네. 증인 출석도 안 하고 증인들도 진술 거부권이 분명한 사람을 채택하지 않나? 네. 또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덮어서 그냥 형식만 차리는 재판의 형식만 차리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뭔가 좀 위장하는 느낌. 네, 저도 좀. 항소심이.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저는 이 재판을 보고서 이거 이재명 지사가 이기겠구나. 뭐 1심도 무죄였는데 2심도 당연히 무죄였구나. 그럼 혹시 이게 2심에서 번복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게 가다가 마지막 가서 그냥 뒤통수. 분위기 좋게 하는 척 아니면 이쪽으로 쏠리는 변호인 측에 쏠리는 척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유죄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쌤이 자주 말씀하시던 그 통진단 사태도 이런 식의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갑자기 그냥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예. 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네. 이 사건하고 좀 그 이재명 지사 이 사건의 재판 양상이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이 네.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변호인 측의 능력입니다. 네. 이 변호인 측이 검찰을 격파하고 1심에서 이제 무죄를 얻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도
검찰 측 증인들도 겁먹은 거예요. 아, 평소에 검찰에서 하던 말들을 법정에서 그대로 했다가는 위증으로 다 되치기. 엮여버릴 거 아닙니까? 네. 위증. 그러니까 이제 육아를 핑계로 안 나온 거예요. 여름 휴가를 그러니까 핑계댈 수도 그게 있겠네. 육아를 핑계로 안 나왔다.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법정 증언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 해도 그럼 거짓말을 해도 선서 상관없어요. 전인. 근데 나와서 이제 선서를 해놓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힘을 잃었다 그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뭐 뻔한 고인에 사실이니까.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지사 측의 변호인이 여러 가지 1심 과정에서 이 검찰을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게다가 지금 그 이재명 지사한테는 폐륜몰이는 있었지만 네. 종북몰이는 없었잖아요. 이 통합진보당 사건이 종북몰이를 하니까 어떤 놈들도 거기에 그 편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2심에서 이 지사 측이 그 무죄 아니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만한 그 경미한 벌금 정도. 그러니까 그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피선거권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2심에서 승리를 하면 사실 90% 이상 승리하는 겁니다. 네. 3심에서 뒤집으려면 그리고 원래 2심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1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 측 증인들이 다 이렇게 겁을 먹고 함구하고 있는 마당에 재판장이 무슨 수로 새로운 이 해석을 내놓을 수 있겠냐 그겁니다. 겨우 이 부엉이 지금 부엉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증인 신문이 두 명 두 명 더 남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최종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검찰 측이 별 뾰족한 수는 없고 이 검찰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열심히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재판은 좋게 표현하면 그 검찰 측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무모하고 저돌적인 결과를 빚어내는 이런 일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 날 날이 20일도 안 남았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사 측 변호인도 잘 지금 여기에 대처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도 이 재판에 대한 그 여론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뭐 유인물도 찍어서 자비로 막 그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 사 앞에서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투쟁의 방법론을 놓고 그 1심 재판 직전부터 빚어지기 시작한 그 지지자들끼리의 그 분열과 갈등상이 그다지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지지자들끼리 갈등과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대해서 외면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이건 인간의 속성이에요. 대부분. 자꾸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면 에이 들여다보기 싫다 하고 관심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심 판결 날 때까지는 방법론상에서 모두가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난, 비판, 비방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종이 필요할 때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행을 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자끼리 특히 뭐 이 지사의 생각은 이렇다는 등 뭐 자꾸 이 지사를 걸고 넘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재판에서의 무죄 입증, 검찰의 무리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방법론상의 논쟁보다는 그 목적론으로 이렇게 수렴되는 이 활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걱정되는 게 판사가 누구냐. 임상기 그 대구 판사거든요. 예. 근데 그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그 의왕시장 김상돈 네. 90만 원 벌금 받았죠. 그래서 시장직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떤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뭐 이런 선거에서 임상기 판사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공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의왕시장한테 90만 원 판결을 내가지고 이제 시장직을 유지하게 했습니까? 네. 그 의왕시장이 전형적인 극문 정치인이거든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에. 네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아주 공천 과정에서 아주 무리를 범한 네. 그 극문 세력이 무리를 범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의왕시장을 이렇게 배척해가지고 공천을 내가지고 당선시킨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곳이 의왕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 문파 정치인한테 자기가 나름대로는 그 사실 의왕시장의 혐의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좀 중대한 혐의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 그 문파 정치인 그 문재인 그 이쪽의 그 정치인한테 지사직 시장직을 유지하게 판결했다. 또 그것만으로도 또 이 재판장의 성향을 알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권력의 편을 드는 네. 이런 그 재판장인 것처럼 인식될 소지는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만나서 술 먹으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네. 또 내가 물어본다고 또 제대로 대답할 리도 없고. 예. 근데 저는 이 전체 종합적으로 볼 때 90% 이상 그 2심에서의 승리가 예측된다. 네.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그 중간 공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민심이 갑이다는 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김갑수 TV와 함께 영상 교양물 그리고 소리 방송 정치 시사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 조영수 선생님을 합류시키면서 8월부터 그 4인이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월말 마지막 주 방송은 또 저를 제외한 또 3인이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저 혼자서 또 한번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제때제때 처방하는 특집 방송 형식으로 이 기동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방송의 자율 청취율을 추적하실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함부로 추적하지 마시고 이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김갑수 민갑에 알아서 투척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투척하시는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접 투척 말고 우리의 책을 구입해 주시는 것도 우리 방송을 크게 지원해 주는 일입니다. 지금 판매 중인 책은 김갑수가 쓴 백권대학 이 자주적 관점에서 선별된 2000년대 이후 발간 동서양의 역저 100종 160권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한 본격 독서 학습서인데요. 좀 고가입니다. 1004페이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넘어서
이것은 근현대 독립운동 역사 소설입니다. 그다음에 전쟁과 사랑 이것은 6.25 한국전쟁 역사 소설이고요. 미래를 위한 과거는 현대 역사 평론서로서 이 안에는 중국 인민혁명과 베트남 그 혁명의 그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합해서 6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백권대학은 10만 원. 그다음에 역사물 세 권은 6만 원 각각 구입하실 수가 있고 이 백권대학에다가 역사서 세 권을 다 합해서 네 권을 주문하시면 15만 원이 됩니다.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 긴값수 민갑에 해당 책값을 투척하시고 전화문자 010-5264-2300에 수신인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문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곧바로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백권대학을 11권을 신청을 받았어요. 11권 신청을 엊그저께 밤 11시 11분에 제가 받았습니다. 11권을? 네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책 주문을 받으면 그걸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우리 가족한테 보내요. 예. 둘이 공유를 해야 실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가족은 그걸 이제 가지고 즉각 그 우체국 그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를 하는데 재미나더구만요. 11시 10분에 해도 다음날 아침에 오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책 11권을 가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 우체부한테 11권을 줬거든요. 큰 박스 엄청 무거워요. 그렇죠. 11권이면. 그러니까 1000페이지짜리 11권이니까 네, 책도 11,000페이지라는 굉장히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내고 계좌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책값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빨리 보내기를 잘했구나. 왜냐하면 책값은 99.9%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딱 받고 이제 이분이 주문자가 야 이거 보니까 책값을 넣지도 않았는데 책부터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책 팔아먹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했을지. 예. 그래서 저는 간파했군요. 예. 저는 일단 책 주문이 오면 네. 이 대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일단 보내놓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한 번도 이 책값을 안 내거나 장기 지연하거나 이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사실 책값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도 책을 구입하고 싶으면 장기 외상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외상자 하나 더 써가지고 문자로 넣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최근 들어서 그 이재명 지사가 이 재판 그 일정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바삐 이루어지는 재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 도지사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뜻깊은 게 필리핀에서 그 열리는 경기도 대표단과 북측 그 아시아 태평양 교류협의회죠. 네. 와의 접촉인데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민간 교류인가요? 이 국제 대회라고 하는 그렇죠. 게? 민간 교류 형식이고 지금 그 일정이 25에서 27이니까 지금 네.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오늘부터. 예, 이 전에 이제 지난해 11월에 고양시에서도 접촉을 그러니까 이 모임을 했을 때 북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번에 했을 때 그때는 뭐 8개국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10개국이 모여서 국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문화체육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북에서 그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부회장이 와서 네.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커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이라고 얘기되는 리종혁 선생. 네. 예. 이분이 지난번에 그
방남을 해서 네. 경기도 초청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던 분 아닙니까? 책 선물도 받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조선 민간 외교계의 거물이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현송월 예. 현송월 선생이 무슨 샤넬 핸드백을 들었다 해가지고 이 조중동 기획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화제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외교관들은 자기 이러한 소지품이나 옷이나 외모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놈들은 조선의 외교관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놈들이에요. 예. 근데 외교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제 집안 어른 중에 한 분이 이 리중혁 선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리중혁 씨 무지하게 멋쟁이더라 이런 말 하면서 이중혁 씨의 그 지갑 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상표 중에 페라가모라고 있죠. 네. 네. 그 페라가모 지갑을 갖고 다니시대 그러더라고 이제 그리고 넥타이도 잘 매더라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조선이라고 해서 외교관들이 좋은 옷 안 입고 좋은 소지품 오히려 그런 것 자체가 자꾸 그런 걸로 문제 삼아가지고 또 그런 거 갖고 문제에 살면 이게 뭐가 샤넬이냐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반론을 펴다가 또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짝퉁이다. 야 임마 샤넬이 뭐 어떻고 샤넬 할아버지면 어떠냐 그거야 자기들 선택이지. 사실 수십억 재산 가지면서 낡은 그 서류 가방, 가방.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는 것보다 30년. 훨씬 낫습니다. 그건 예. 최악이죠. 그런 예. 거. 돈이 있으면서 궁한 티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서 있는 티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보기 싫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임이 상당히 뜻깊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참석을 못했어요. 네. 자 그러나 저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의 모든 이 지자체들이 이 북과 조선과 이 교류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대한민국 정부는 뭐 유엔 제재 결의안, 그다음에 한미 동맹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서 또 경기도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앞장서서 하다 보면 어떤 그 미국과 유엔 중심의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게 무력화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동아시아의 어떤 평화 무드가 더 진전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어떤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일본 강제징용 관련 전문가가 한 300여 명이 10개국에서 참가해서 일제 강제 동원 및 진상 규명 그리고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일본 경제 그 제재 문제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에 이렇게 민간인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공조하고 또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공에 대해서 네.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조선을 침공했던 이 영미 유럽 미국의 제국주의의 그 과거 역사에 균열을 내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일부 그 좌파 교조들 민족 문제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저 계급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불매 운동하면서 뭐 어느 기업이 뭐 우리 건 줄 아냐 또는 뭐 이런 얘기들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네. 다 아는 얘기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명분을 휘어잡기 위해서 네. 저도 뭐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말은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자연 발생적인 좋은 뜻에서 나오는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찬란치 않은 것들. 저는 이 좌파 교조들이 참 문제라고 봐요. 어제 조선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네. 거리가 얼마였죠? 400km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돼요. 430. 그것도 정확. 430.625km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네. 그거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보세요. 가장 최악의 반응을 보인 게 이중 생활의 심상정이에요. 예. 그
뭐 자해적인 도발을 멈춰라. 자해적인 도발을 멈춰라.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게 도발입니까? 조발이지. 조선에서 쌌는데. 도발이란 말을 쓰고 심상정의 그 이 미사일에 대한 반응은 뭐 평화당이나 이 민주당이나 바미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한당보다도 더 표독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심상정이 누굽니까? 과거 민주노동당 2008년에 1심회로 종북몰이하고 2012년에 통합진보당 네. 당권파한테 종북몰이해가지고 우리나라 진보 세력 중에 민족주의를 괴멸시킨 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툭하면 무슨 뭐 파스타가 먹고 싶다는 이 바보 같은 말이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진보랍시고 민족을 배제하는 진보는 그게 모양주의예요. 최악의 모양주의. 저는 이 정의당에 관심을 가지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한테 자한당을 찍을래 정의당을 찍을래 이런 그 문제가 주어진다면 저로서는 참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무슨 민족주의가 그게 이제 또 마르크스 때문이에요. 이 마르크스는 이 민족주의는 소멸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노동자에게는 국적이 없다. 종국이 없다고 했죠. 아, 국적이 예. 그런 진짜 그 시대에 유럽에서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나름대로 또 있었지만 그 마르크스의 그 자본이라는 책은 모순투성이에요. 앞에서 어떤 얘기가 뒤에서 뒤집어지고 모호해지고 그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말은 그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박유화 책하고 비슷해요. 박유화의 그 제국의 위안부를 보면 앞에서는 A라고 하고 뒤에서는 B라고 하고 그러니까 A 가지고 공격하면 B로 도망가고 B 가지고 공격하면 A로 맞서고 이런 그 모순투성이 책이 그 자본이고 그 다음에 그 독일 이데올로기입니다. 예. 근데 여전히 그런 걸 지적을 하면 그 시대에 그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 21세기 분단된 이 조국에서 그런 게 통합니까? 안 통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바보 같은 애들이 무슨 책은 안 읽었다는 둥 원전 타령하고 이러는 짓거리들이 그게 낡아빠진 진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그겁니다. 지금 이 분단된 조국에서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민족을 배타하고 동족을 종북몰이하는 진보야말로 이건 최악성의 모양주의다. 예. 저는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좀 논점이 이렇게 논점 일탈을 심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그동안 이 말을 좀 예전에 좀 세게 하다가 이 재판 받으면서 굉장히 사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조금 그 이재명 지사의 입심이 좀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건설업에 대해서. 예. 그죠? 네. 그 건설업의 천적 정치인은 이재명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저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요. 네네. 신동아하고 그거는 예. 이재명 지금 그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 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네. 거기에 그 뭐 한국노총, 경기도의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는데 네. 그 자리에서 좀 센 발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현재 건설업은 약육강식의 약탈 체제인 것 같다. 이제는 과도한 하도급을 고쳐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과도한 하도급으로 시공비가 줄고 안전 비용을 줄이다 보니 사람들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름대로 이 분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일본 그 아베의 그 경제 도발에 대해서도 그 이재명 지사는 이 발빠른 이 대책을 좀 내놨죠. 네.
세 가지 정도로 대표되는 대책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됩니까? 네. 예, 첫 번째로는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 네. 두 번째로는 해외 대체 기업을 유치하겠다. 세 번째로는 부품 국산화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긴급 대응책을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여러분 그 삼성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 기흥 기흥. 내려가면 예. 있잖아요. 네. 수원 쪽에 예, 예. 화성동탄 그죠? 예, 그쪽에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이닉스는 또 여주 이천에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특히 그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도민의 94%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 이만하면 굉장한 지금 이 인지도입니다. 94%가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인지도예요. 그리고 90%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61%가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는 일본 국내 선거 등 외교 정치적 이유로 아베가 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사가 내놓은 이 세 가지 안에 대한 경기도민의 지지가 아주 높이 나타났죠. 네. 네. 몇 퍼센트로 나타났습니까? 대략 뭐 가장 낮은 게 76%고요. 다 8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건 압도적인 예. 지지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67% 이상 지지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기업 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때 자금을 최우선 지원한다. 여기에는 83%가 지지를 했고요. 네. 해외 핵심 원천 기술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지원한다가 81%의 지지. 네. 도내 기업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는 7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여전히 그 이재명 지사에게 속으로는 첨예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 지면 할애 같은 것을 인색하게 해왔던 한겨레 경향 오마이 얘들을 제치고 신동아에서 네. 이재명 지사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호의적인 인터뷰를 게재를 했어요. 그 신동아의 그 인터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할까요? 아니, 제가 네네. 예. 말씀하시죠. 신동아에서 그 취임 1주년 이재명 지사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한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기사처럼 반도체 부품 국산화의 기회다.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기도가 돕겠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이 한일 문제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하면서도 이 신동아 측에서 이 지사에 대해서 상당한 약간의 호감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2016년 겨울을 넘기며 들불처럼 일어났던 촛불 시위에서 휴대용 확성기 하나 들고 시민들에게 열변을 토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 패했지만 파란을 일으켰고 다시 경기지사에 당선돼 1년 만에 최고의 기업 프렌들리 광역 단체장이 됐다. 이쯤 되면 우리 민심이 갑이다보다도 신동아의 그 이재명 그 이 긍정적 평가가 더 센 것 같죠. 네. 네. 그러면서 매일경제가 7월 초 대기업 50곳과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지사가 1위로 꼽혔다. 이런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공정거래 추진단을 발족하고 공정경제를 강조해 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벤처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오면서 기업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네. 문재인 대통령도 벤처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이거 이제 뒷북을 좀 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경기도발 나비 효과라고 네네. 그 표현을 하면서 네.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튀는 정책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이렇듯 많은 일을 벌여놓았지만 그동안 이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작년 말부터 시행된 재판이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은 확실히 좀 바뀌었어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얼핏 그 생각이 나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그 김부선 그 구가 그 김부선 씨가 최근에 또 벌금형 받았대요. 또 그래요? 그래요. 벌금형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 관리비 뭐 이게 투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장 아들이 자기 노트북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명예훼손으로 400만 원 또 벌금을 받았어요. 자, 다시 신동아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요즘 이 지사는 스스로 차기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상황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5월 16일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해서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앞서 달리고 있지만 이 지사 또한 자책골만 넣지 않는다면 파괴력 있는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네. 해서 이 지사가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들과의 잦은 만남 그리고 국회 토론회의 참석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원 메시지를 받고 있고 이런 이재명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아주 기분 좋은 이 문장들을 많이 이 인터뷰 기사에 넣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 게시판에 친문 당원들과 친 이재명 당원들 간의 게시판에서 이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이재명을 대단히 편드는 기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문 대 친이재명 해가지고 문재인 지지 세력과 이재명 지지 세력을 1대1로 이렇게 놓고 대등하게. 있잖아요. 이런 게 그 교묘한 문장에 이렇게 기획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에서 신동아에 누구를 하나 파견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호의적 기사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거 이 지사의 말을 인용을 했지만 네. 정치의 본질은 억강부약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욕망과 이기심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고 기회를 공정하게 주며 함께 살기 위해 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이 지사의 말. 사실 이런 말들을 무슨 한겨레가 싫습니까? 경향이 싫습니까? 프레시안이 싫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싫습니까? 사실 이 큰 정치인이 되려면 예. 상대 진영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지는 못 받아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선생도 그 당시에 정치 회고록이나 상황 글들을 읽어보면 박정희의 부하들도 김대중을 지지는 않았지만 김대중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예요. 적에게도 인정을 받는. 예. 우리가 네. 그런 건 중국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기사 보면 공정, 공평 네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한겨레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신동아. 한겨레가 아니라 신동아. 신동아 8월호입니다. 네네. 근데 신동아에서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동아일보가 특별히 이재명을 이렇게 흠집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재명을 교묘하게 더 흠집낸 게 한겨레 경향이었죠. 사실 오마이는 조금 낫어요. 프레시아는. 저는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파 극문들이 특실거리는 집단일수록 이재명을 흠집내는 여기에 부안해동한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전해철이 어디 갔어 요새? 없어졌잖아요. 이 전해철이가 이재명 공격하고 되레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전해철이 정치 생명은 이재명 때문에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해철이 들어가니까 양정철이 이제 계속 호가호위하고 있죠. 나대는 거예요. 선수 교체인가요? 그러니까 이 전해철도 이게 좀 지능이 좀 모자라는 게 될 걸 가지고 했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1부 여기서 마칠까요?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